집에서는 왜 화를 참기 어려울까? 가족이 더 화를 많이 내요. 맞아, 화를 많이 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라는 게 참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면 화병이고 화를 내면 분노 조절 장애래요. 특별히 요즘은 마치 집 안에서 모두가 다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맞아. 내 아이가 분명히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젠틀한데 어쩌면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나에게 성난 사자처럼 달려드는지, 내 부모는 밖에 나가면 수없이 누구나 다 호인이라고 말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나에게는 폭군에 준하는 이런 사람인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맞아. 그러면 맞아. 생각해보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안전의 역설 때문이에요. 뭐? 안전해. 안전의 역설? 역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안전하다고 싶을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전두엽 들어보셨죠? 네. 전두엽 바로 옆에 전전두엽 들어보셨죠? 네. 요건 다 사회생활할 때 쓰는 겁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때 쓰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직장에서 쓰고 퇴근과 더불어서 우리는 또 똑같이 전두엽도 퇴근한다. 이성적인 게 확 줄어드는구나. 부모가 화를 내는 집하고 자녀가 화를 많이 내는 집하고 어느 쪽이 더 두려울까요? 야, 그거 이야. 막상 막한데. 진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쪽이 더 괴로울까? 막상 막한데. 어린애들은 화내봤자예요. 아, 그러네. 사실은 어린애들이 뭐 지들이 어쩔 거예요, 그죠? 이제 중요한 건 다 크고 크다 못해 늙어가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화를, 그것도 두려울 정도의 분노를 토한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 저는 후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분노는 장악력이 있어요. 장악력이 있고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뇌 속에까지 그 분노, 그 두려움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화내는 집, 거기다 분노의 상황 속에서 성장한 집에서 큰 아이들은 나중에 사회에 딱 나가죠. 큰 소리만 내는 상사를 만나도 완전히 쪼그라붙죠. 아주 강력하게 이 아이들을 사로잡기 위해 큰 소리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은 게, 아버지의 큰 소리만큼이 아니어도 그거보다 적은 소리만 나도 이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게 되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 대신에 자식이 더 무서워요. 자식은 이게 자식이 화를 내는 정도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70대 부모가 있었는데 이 70대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얘를 무지하게 때렸어요. 아주 어려서부터 2살, 3살 때부터 때렸어요. 이러니 이 아이는 완전히 노예처럼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산 아이들은 대개 평생을 부모에게 덤비지 못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자식이 이제 30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가지고 어머! 하고 소리를 딱 질렀는데 아버지가 놀라는 걸 본 거예요. 처음으로 놀라는 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때 각성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가 놀래는구나. 큰 소리를 지르니까 놀래는구나.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며칠 지나고 나서 마루에서 무슨 일이 있어, 언쟁이 있었는데 늘 숨죽여 살던 애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소리를 냅다 질러댄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움츠려드는 걸 본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안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더 움츠리는 걸 봤죠. 이 아들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버지 어머니가 70대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그 월급을 가지고 지금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침에 아버지 때려, 점심에 아버지 때려, 저녁에 아버지 때려. 어머머머머. 와. 어머, 어떡. 이 사례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고 왜 이런 역전관계가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 전수란 말 들어보셨죠? 맞고 큰 사람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때리게 된다. 보통 그건 자기의 자식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경우가 역전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기억하실 것, 폭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또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기를 멈추지 않는 가족이 있을 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대응할 것인지도 중요하겠죠. 그 비법이 바로 박명수입니다. 박명수.
첫 번째,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분노가 올라가는 지점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끌어오르지 않도록 반응에 대한 정지, 이거를 보통 그레이 락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도 관객이 있어야 화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 자체가 사라지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는 이유는 de-esca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에스컬레이터 쭉 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상승하다라는 뜻인데 escalation에 대한 D가 붙으면 하강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의 하강을 가져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타임아웃 들어보셨죠? 어떤 행동이 잠시 멈추도록 그 시간을 좀 갖자라고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보통은 상대가 화가 많이 났어, 분노가 쫙 올라와 그럴 땐 무반응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 상황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땐 밖으로 나오셨다가 20분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 뒤에는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소리 지르면 나 나갑니다. 화를 낼 수 있지만 물건 던지는 거 안 돼요. 조용히 말하면 듣겠습니다. 명료하게 평상시 별 문제가 없을 때 알려주셔야 돼요. 수리해야 돼요. 수리해야지. 수용하고 수리하는 겁니다. 수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화를 내요. 화를 낼 때는 맞아. 안 맞아도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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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아. 맞아. 마음은 어떻게? 안 맞아. 마음은 안 맞아. 근데 어떻게? 그래, 그때는 우리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맞아. 맞아.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심하게 반복적으로 더군다나 뜬금없이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 고장난 거예요. 뇌가 고장나고 관계가 완전히 고장난 거거든요. 이때는 수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문가를 좀 만나셔야 돼요. 만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질 내는 사람이 상담받으러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10중 8구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상담 현장에 데려갈까 생각하고 계신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상담을 받으러 가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상담을 받으세요. 나도 한두 번 상담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신 도움이 좀 필요하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와 나 사이의 관계라서 네 도움이 조금 필요하대. 내 문제를 중심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주러 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설득이 잘 되는 편이더라고요. 분노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태웁니다. 그 화상이 1도하고 3도, 통증이 다르다 하지만 내 상처는 늘 나에겐 100이에요. 그 고통은. 그래서 잊지 마시고 내 가족이 무엇으로 사랑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고통을 덜 것인가 이것도 꼭 중요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모 자식 관계 굉장히 집착적입니다. 촌농이 녹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부모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식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이 4대 독자예요. 얼마나 귀해요. 4대 독자. 옛날에 4대 독자면 군대도 안 갔어요. 그런 상황에 며느리가 딱 들어왔는데 이 시어머니는 어떤 며느리를 원했냐. 목이 길고 손이 하얗고 학력이 높고 아유. 어여쁜 어머. 어렵다. 저에게는 한 가지도 없는 이런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가 이제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났는데 예뻐요. 그리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왔어. 이 아들도 그렇게 대단한 대학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 며느리는 어떻게 무식한 애야. 어머머머. 그렇게 며느리가 딱 들어왔죠.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 아들을 내 며느리가 제대로 살피는지 안 살피는지가 너무 중요하겠죠. 어머니가 아들 집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가 구해주셨어요. 집 옆옆호 아파트에다가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냐면 아침에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며느리가 거기서 뭐 해야 되냐. 점심 해드려야 돼. 저녁에 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며느리 이쪽에 따로 밥 먹고 그 아들이랑 시어머니 같이 밥을 먹어요. 이 아들이 그래도 괜찮은 아들이에요. 안 되겠는 거야. 이사를 가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사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흉기를 들고 오셔가지고 나 죽이고 가라고. 나 죽이고 가라고. 너무 무서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몰래 이사를 갔어요. 몰래 이사를 갔는데 아니 근데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니 찾아냈어요. 봐봐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찾아냈어요. 찾아내서 어떻게 했냐? 그 근처에 호텔 방을 잡고 자고 아들이 회사 간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낸 거예요. 며느리만 집에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간 거예요. 어머 무서워. 들어가서 뭘 했냐면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서 동네를 이제 끌고 다녔어요. 동네를. 이게 21세기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딱 1년 반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년 반 전에. 어머 말도 안 돼. 이거는 자식 세대가 그 부모 세대로부터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부모도 이 자식들하고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섞여가지고 네가 내 살인지 내 살이 네 살인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접어드는 거거든요. 독립 불가예요. 아주 병리적으로 엮여있는 가족이고 대단히 분화도가 낮기 때문에 분화도라는 건 뭐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감정적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동시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풀어가는 그 능력과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 집은 전체적으로 분화도가 다 낮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례, 이 집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혼 안 했어요. 안 됐어요? 이민 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자식은 기쁨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제일 위험한 건 유일한 기쁨이 될 때예요. 자식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건 그건 이미 유일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유일한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따로 있지만 어른답게 대화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진 걸 전 이걸 독립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세 가지 부모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하는 소리. 요거 넘버 3인데요. 돈이 없어 죽겠다. 아우 난 이거 꼭 해야 되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이게 다 죽는 소리예요. 그죠? 두 번째, 앓는 소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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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하면 나중엔 아프다 소리로 들리지도 않아요. 세 번째, 욕하는 소리. 머저리 같은 놈이, 이 모질한 놈이, 이 한심한 놈이, 이 효도 모르는 놈이 네가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들 있죠. 이거 다 뭡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갉아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나이가 40대 지금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 딸 혼자 버는 돈으로 이 부모님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40대인 이 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전혀 일을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가 아파요. 딸에게 전화해. 병원 같이 가. 아버지가 은행 가야 돼. 딸에게 전화해. 은행 같이 가. 집에서도 밥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딸이 와서 그 밥 다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밥 차려가지고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이 딸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일 시작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에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딸이에요. 그럼 내 삶이 없잖아. 없지. 그래가지고 뭐 할까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이 나왔어요. 딱 나왔어.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딸한테 아버지가 얘기한 거야. 아프다, 아프다. 네가 있어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 딸은 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다시 친정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식의 앞길 막고 자식의 청춘에 집을 내어서 이렇게 사는 부모를 저는 거머리 부모라고 불러요. 전 기꺼이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 집에서 딱 나왔어.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요. 이게 의인들, 착한 사람들의 역기능이에요, 이게. 이 착한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나머지 가족이 다 병리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미친 듯이 도망 나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내 부모가 죽는 소리에, 내 부모가 앓는 소리에 이렇게 내 미래를 막는 욕하는 소리 하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부모 말 잘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고지고 그대로 들어요.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도 부모들한테 하면 안 되는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죽는 소리, 앓는 소리, 욕 같은 소리. 죽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자기 목숨을 담보로 부모 협박하는 애들 많아요. 응? 아, 그건 진짜 최악이다. 죽어버릴 거야.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 나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야. 어? 정말 최악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들이 쩔쩔매겠죠? 죽지만 마라. 죽지만 마라. 살아만 있어라. 그게 사람입니까? 들어주고 죽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습관돼요. 반드시 습관이 됩니다. 병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병을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번 죽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는 반드시 병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병원에 데려가셔야 돼요. 그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앓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앓는 소리 다른 거 아니에요. 없어, 조금만, 도와줘. 세 번째, 욕 같은 소리 있어요. 뭐 해줬는데?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그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려면 왜 낳았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니네 같이 말할 줄 알았으면 안 낳았어. 응?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가까운 것에 대해서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의 기대를 꺾었던 순간, 상처를 주었던 순간이 있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계는 부모가 준 세계로만 구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성인으로 내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견디고 그리고 입을 막아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맞아.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들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 좋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꼭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성이라고. 정우성 오빠. 이 정우성은 뭐냐? 제일 첫 번째, 정말 멋있다.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두 번째,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최고. 이건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이 보란 듯이 자랑하시라는 거예요. 애들이 들을 때. 아,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최고야. 두 번째, 성인이 되었구나. 어른이 되었구나. 아, 인정해주는 거. 성인이 됐다는 얘기는 나도 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성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우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도 부모에게 또 꼭 했으면 좋겠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손담비를 권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손잡아 주세요. 특별히 여기 남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딸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에 비해서 아들들이 부모의 손을 잡는 비율은 30%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쑥스러워요. 쑥스럽죠. 쑥스러워. 그냥 늙은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름진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나이 든 사람 손은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손주가 기쁜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손을 잡아주니까. 이젠 우리가 그 늙은 자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꼭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께 말씀하십시오. 닮고 싶어요. 아버지 닮아 참 좋아요. 저 엄마 닮아서 너무 좋아요. 최고의 말. 최고의 찬사 아니야? 최고의 찬스. 담고 싶어. 그분의 삶을, 인품을 담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존경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B는 뭘까요? 비난보다 환대예요. 웰컴. 아버지, 어머니, 웰컴, 환대. 오실 때마다 좋아요.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늙으면 오라는 데도 없어요. 갈 곳도 없습니다. 서러울 거. 외로워지잖아. 생각해 보면 어떤 형태의 자식이건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식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식 마음대로 안 돼.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태어나 봤더니 개떡 같아.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기억해야 될 건 독립이라고 하는 건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건강한 독립의 핵심이거든요. 진짜 독립이라고 하는 건 건강하게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발로 걸어서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독립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머릿속에 독립의 세계가 구축이 된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